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 칼 포퍼. 20세기 초 유럽은 격변의 시대를 맞이했다.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공산주의와 파시즘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이념적 파도가 유럽 전역을 덮쳤고 사람들은 이상반된 세계관 앞에서 분열되었다. 공산주의가 노동계급을 억압에서 해방시키겠다는 파라다이스를 약속했다면 파시즘은 오직 우월한 민족과 인종만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엘리트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양쪽 모두 인간을 구원한다는 기체 아래 전체주의 체제로 치달으며 소수의 집단 혹은 특정 집권 세력이 옳음과 진실을 독점하는 기형적 사회를 만들어냈다. 오늘날 역사가들이 지적하듯 이들은 공의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과도한 이상이 결국 끔찍한 유혈 사태와 대규모의 탄압 그리고 독재를 낳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런 극단이 난무하던 시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한 청년은 소위 마르크스주의 청년운동에 잠시 발을 담갔다가 이념의 잔인성과 비인간성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는 영영 돌아서 버린다. 그는 바로 훗날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저술하며 20세기 정치 철학의 거대한 획을 그은 철학자 칼 라이문트 포퍼이다. 포퍼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경랑 속에서 사상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고 그 답을 열린 사회라는 개념에서 찾았다.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는 그의 유명한 경고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여기서는 포퍼가 체험한 20세기 초유의 비극에서부터 그가 제시한 열린 사회의 가치와 의의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휘청거리는 경제와 피폐해진 사회 구조를 재건해야 했다. 이 틈새에서 부상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파시즘이었다. 전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이들은 곧 전체주의적 속성을 드러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의 후계자 스탈린은 인민의 낙원을 건설한다는 명목 아래 체제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다. 이는 이미 해방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한편 서유럽 지역에서 공산주의와 경쟁적으로 떠오른 파시즘은 공산주의와 달리 엘리트주의, 특히 우월 인종 혹은 선민 사상을 중심에 두었다. 파시스트들은 인종과 민족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더 강한 자만이 승리해 지배자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역설했다. 이 극단적 이념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궁극의 이상사회를 내세웠지만 실제 구현 과정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생명, 다원적 가치들은 철저히 무시되거나 억압되었다. 결국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명분은 잔혹한 독재와 대중에 대한 폭력 행사로 귀결되었다. 칼 포퍼가 이러한 대립의 소용돌이에 처음부터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1차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지켜보며 인간 해방을 표방하는 마르크스주의에 깊이 공감했다. 하지만 1919년 공산주의 시위 도중 경찰 총격으로 동지들이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포퍼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공산당 간부들은 이들의 죽음을 머지않아 올 세계혁명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 선언했고 이런 태도에 포퍼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혁명과 미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목숨이 경시되는 현실, 이런 사상은 그에게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느껴졌다. 이후 포퍼는 인간 해방을 명분으로 소수의 엘리트나 특정 혁명 기구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게 된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결코 어떤 이념적 목적이나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이름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포퍼는 빈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연구 방법론과 과학 철학에 매진했다. 특히 탐구의 논리를 통해 현대 과학 이론의 근간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학 철학자로서 축적된 그의 사유 방식은 정치 철학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과학이 반증 가능성을 통해 발전하듯 국가 조직과 사회 제도 또한 비판에 대한 개방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2권짜리 대작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집필을 시작해 1945년에 런던에서 출간된 이 책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완전히 옳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급진적 주장을 담고 있었다. 동시에 열린 사회라는 용어를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에게서 빌려와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포퍼가 말하는 열린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모든 가치를 절대적 이념에 고정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런 공동체는 시민들의 비판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통치자나 정부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포퍼의 이상은 계몽주의의 전통 위에 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열려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회였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포퍼가 특히 주의 깊게 비판한 것은 역사주의였다. 역사주의는 역사가 정해진 법칙에 따라 전개되며 그 법칙을 파악하면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다. 파시즘과 공산주의 모두 이러한 역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화했다. 파시즘은 강자의 우위를,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포퍼는 역사의 전개에 불가변의 법칙이나 엄정한 필연성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반대했다. 인간 사회의 변화 양상은 언제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미리 종교적 예언처럼 단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역사주의적 뿌리가 플라톤에게서 시작되어 헤겔과 마르크스 등을 거쳐 20세기의 극단적 전체주의 이론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한다.
포퍼의 시선에서 플라톤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국가를 꿈꾸며 철인 통치라는 엘리트주의 체제를 주장했다. 그 결과 행복의 개념마저 국가가 독점적으로 정의하고 강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식 혁명위원회나 파시즘식 총통이나 지도자 숭배 체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플라톤에서 말한 엘리트의 절대 지배에 발붙이고 있다고 포퍼는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행복이란 가치의 정의를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맡겨야 하며 정치 권력은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두 권에서 포퍼는 이렇게 말한다. 아마 모든 정치적 이상 가운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소망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포퍼를 상징하는 대표적 명제이자 우리가 이념적 열정에 치우쳐 사회를 구축할 때 마주칠 수 있는 중대한 함정을 간명하게 지적하는 말이다. 포퍼에 따르면 인간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한다는 의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국가나 특정한 권력 집단이 절대적 방식으로 추진할 때 발생하는 비극이 핵심이다. 일단 정해진 목표나 독단적인 이념이 옳다고 확신되면 해당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으로 규정되어 탄압받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목숨이나 자유는 쉽사리 대의에 바쳐진 거룩한 희생 정도로 치부되기 일쑤다. 포퍼는 진리는 우리의 손안에 완전히 포착될 수 있는 궁극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과학에서 반증 가능성이 늘 열려있듯 사회도 완전히 닫힌 완성형 모델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하고 변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실천적 토대가 바로 열린 사회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라는 형태로 실현될 때 우리는 최소한 피비린내 나는 이념 투쟁이나 억압적 통치가 재현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칼 포퍼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보편적 자유와 다양성의 존중을 국가제도 설계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플라톤을 비롯해 헤겔, 마르크스 같은 거장들의 사상이 역사주의라는 이름 아래 왜곡되어 온갖 전체주의를 낳았을 때 포퍼는 이런 위험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통찰력 있게 파헤쳤다. 그의 통찰은 20세기 중엽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아름다운 포부가 오히려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고는 우리가 향후 어떤 정치체제나 이념운동을 선택하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인류 보편의 희망이지만 그 실현 방식을 독단적인 이념에 일임하여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지난 세기의 비극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포퍼가 직접 인용한 아테네 정치인 페리클레스의 말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정치체제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을 평가할 능력은 있다. 열린 사회는 곧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사회이며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더욱 자유롭고 안전해진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자 포퍼가 말하는 열림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악덕이 사라지고 미덕이 세상을 지배했다. 유튜브의 지성의 숲이 대박을 치면서 갑자기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모든 악덕이 사라졌다. 그러자 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악인들은 모두 떠나고 헤이리 마을은 니체가 꿈꿨던 초인들만이 사는 나라가 되었다. 유네스코는 헤이리 마을을 세계의 천국마을로 선정했고 유엔은 헤이리 마을을 세계 유일의 악인 불가침 보호구역으로 선포했다. 갑자기 모든 악덕이 사라진 헤이리 마을은 오직 진선미의 미덕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모든 사기와 기만과 부패가 사라졌다. 그러자 검사, 판사와 변호사가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자물쇠 만드는 사람들이나 밤에 순찰을 도는 경찰들, 무언가를 지키고 감시하는 경비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투명한 실제 매출을 신고했으며 기업에서는 회계부정이라는 낱말이 사라졌다. 공금 횡령이라든가 주가 조작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회계사와 세무사도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관행처럼 받아들였던 다운 계약서라는 말 자체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졌다. 부동산 중개소도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 진리가 세상을 가득 채우면서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찬란한 영감이 저절로 떠올랐다. 인간 존재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소크라테스처럼 지혜롭게 되어 모든 문제들이 논쟁의 여지 없이 명백해졌으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논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분열과 파벌을 조장하는 딴나라당, 열등당, 지역 감정 같은 말들은 이제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생소한 단어로 전락해버렸다. 추함은 사라지고 완벽한 아름다움이 세상을 지배했다. 모든 남자는 장동건과 같은 외모를, 모든 여자는 김태희 같은 미모를 갖게 되었다. 잘나가던 성형외과 의사들도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모두가 미남미녀가 되어버렸기에 아무도 이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연예인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되었다. 인간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란 개념도 사라졌다. 모든 인간은 루소가 불평등 기원론에서 말한 교육이나 사회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원초적 상태의 인간으로 돌아갔다.
이 고귀한 야만인은 내 다리로 마구 뛰어다니고 자기 자신과의 조화로운 일치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갔다. 우리는 모두 아침 이슬이 영롱한 꽃을 바라보며 시를 짓고 낮에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장기를 두고 밤에는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이며 영원토록 천사처럼 살게 되었다. 극단적인 평화와 의로움이 지배하는 이 천국의 땅에서는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불협화음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자 예로부터 수많은 현자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루기 원했던 초인들만이 사는 이 땅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좋은 날들이 줄곧 이어지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일도 없었다. 처음에는 미덕이 지배하는 세상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묻혀 삶을 즐겼지만 이제는 미덕은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일 뿐 더 이상 그들이 소망이 아니게 되었다. 오히려 무미건조한 그들의 삶에 대해 따분하게 느낄 뿐이었다. 영원히 계속되는 축제의 나날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천상의 낙원이나 속세의 무릉도원을 꿈꾸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깨닫기 시작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나길 애타게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옛날 TV를 보면서 삿대질을 하고 다투던 것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타락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악덕이 있는 다른 나라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 모든 악덕이 사라지면서 수입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점 궁핍해졌다. 사치는 사라지고 실업자들은 점점 늘어났다. 부동산 거래도 끊어지고 경제는 곤두박질을 쳤다. 가볍고 변덕스럽던 시대는 갔다. 무겁고 단조로운 시대가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